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2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웬만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기사가 많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고요. 세계 첫 3나노 삼성 파운드리 시장을 뒤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나노 공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나노 공정은 여기도 나오죠.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야,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엄청난 미세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나노 공정은 결국은 반도체의 P 곱하기 Q는 매출이라 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P는 프라이스, Q는 이제 수량, 그리고 C는 코스트니까 비용. 네, 그렇게 봤을 때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웨이퍼를 얼마나 더 잘게 잘라서 이 나노 공정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훨씬 많은 이제 웨이퍼에서 훨씬 많은 반도체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노 공정 싸움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설계 기술 등등 해가지고. 바이든의 선보인 비밀 병기 의미는 1위 TSMC는 하반기에 3나노 전망, 그리고 삼성이 이제 추격자를 벗어나 시장 선도자로, 인텔은 내년 3나노 도입 맹추격, 삼성 수율 대형 고객 확보는 과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 경쟁이 있어서 이제 3나노는 삼성전자가 2022년 상반기 이번에 이제 3나노로 들어가고요. TSMC가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인텔은 2023년 하반기라고 해서 거의 1년 반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2025년 상반기, TSMC도 25년 상반기, 인텔은 24년 하반기로 2나노 공정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진입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 공정 웨이퍼에 서명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진에 보니까 윤석열, 오른쪽은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찾아서 반도체 동맹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방명록 대신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의 3나노 반도체 웨이퍼, 얇고 둥근 실리콘판이라고 설명이 됐고, 여기에 서명을 했다. 이번 3나노 공정이 적용된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대만 TSMC에 맞설 삼성의 비밀 병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은 GAA,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GAA 요 부분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위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죠. GAA 기반 3나노 1세대 반도체를 5에서 6월 중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발전은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더 많이
전력 소모를 줄이며 만드는 게 핵심인데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입체 구조 공정인 핀팻 기술이 쓰이는데 평판 트랜지스터보다는 효율이 높지만 초미세 공정으로 진화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는 GAA 구조다. 삼성은 20년 이상 GAA에 투자해 왔다. GAA 구조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전력 효율이 개선된다. 핀팻 공정과 호환성이 높아 기존 설비 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이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 높은 전력 소비입니다. 이 부분은 DDR4에서 이번에 DDR5로 넘어갈 때 전력 소비율이 30%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초격차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인 것 같습니다. 3나노 반도체는 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고성능과 저전력을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에 활용될 전망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매번 기술 공정에서 TSMC를 쫓아가던 삼성이 이번에는 신기술로 제품 양산에 들어가는 의미도 있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는 GAA 공정 양산은 삼성이 추격자에서 벗어나 시장 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황철성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TSMC는 그동안 3나노까지 핀팻 기술을 적용한 뒤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기술은 TSMC가 아직까지 적용 못하던 기술이었네요. 증권가에선 TSMC가 올 하반기 핀팻 기반의 3나노 반도체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TSMC는 압도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실제로 올해만 400억에서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1조에서 한 56조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한 해에만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는 지난해 300억 달러보다 최대 4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보다 앞선 1.4나노 공정 개발에 서둘러 착수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라고 돼 있고요. 반도체 황제 인텔 역시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내년까지 3나노 수준인 인텔 3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2나노 공정에 나선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창출도 필요하다. 삼성으로선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메이저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3나노 공정 제품을 공급하는 곳은知名도가 낮은 업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연구원은 한미 정상의 삼성 방문과 3나노 공정 공개는 삼성이 미국의 팹리스 업체를 향해 최신 반도체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과 확실하게 손을 잡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네, 이수정 최은경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거고요. 한미 금리 역전폭 연말 75bp 최대 이 정도 될 수가 있고 외인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에 이제 미국 페드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아서 이 기사를 아마 작성하신 것 같고요. 정혜진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전문가 10인 채권시장 설문에서 페드의 추가적 빅스텝 예고로 하반기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기정사실화되자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1강에선 한국은행이 고물가와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빅스텝으로 금리 올리기가 조금 애매해지겠죠. 한편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서 금리 역전 자체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연말 원달러 환율 상황에 따라 원화자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고, 서울경제가 국내 상장사 10곳의 채권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올 3분기 내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고, 역전폭은 50bp에서 최대 75bp 예상을 하는데, 연 2.0에서 한국 기준금리가 연 2.0에서 2.25% 선을 연말 연 2.0에서 2.25%를 제시하며 한은의 금리 인상 횟수가 2에서 3차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미국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8명이 유력 종점으로 2.75%를 꼽은 가운데 이들 중 2명은 3%까지 상단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 연준의 가파른 긴축에 따른 금리 역전 가능성과 국내 고물가 행진으로 한은이 5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생산 물가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4.8%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미국보다는 낫네요. 미국이 8.3 나왔는데 우리는 4.8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표를 보는 게 낫겠네요. 표에 주요 증권사 연말 한미 기준금리 전망치로 국내 미국 해가지고 삼성증권부터 신영증권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2에서 한 2.5 수준이고 미국이 거의 2.5에서 3.0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 역전이 되는 것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채권, 다른 나라 채권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환율이라고 했잖아요. 저 역시 예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 피델리티 채권 펀드를 가입하시라고 제가 권유했었던 그 사례를 말씀드릴 때 환율 보고 제가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1,100원일 때 가입하시라 해서 1,300원 근처 갔을 때 환매하시라고 해가지고 3개월 만에 26%인가 수익 냈던 그 사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건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년 요맘때 정도 전까지 또 1,100원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1,270원, 80원 수준에서 이 채권 투자가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돈이 빠져나간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2명은 강세 지수, 5명은 강세 유지하나 진정세, 3명은 하락 전환을 전망하며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연말까지 3명만 다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 라고 전망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강소 지속의 근거로는 글로벌 긴축기 비교적 양호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달러화의 매력도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고나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긴축 강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면 연말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 수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원화 약세 속의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3분기 중 연준의 빅스텝이 끝나고 ECB의 금리 인상이 개시되면 전반적인 달러와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용구
신영증권연구원은 구체적으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를 고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며 다만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과거와 같은 가파른 강세 전환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돼 있는데, 예. 조영구 연구원이 보는 관점이 이제 저랑 조금 비슷하네요. 세 번째, 서울경제 김기혁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이윤을 넘어서 윤리 추구, 신기업가 정신 선언하면서 최태원 회장님 사진이 나와 있고요. 대한상의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요 기업 70여 곳이 서명한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24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앞두고 24일이면 내일이네요.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인들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약속한 기업 선언문을 20일 공개했다. 경제단체 4곳을 비롯해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 70곳이 서명한 기업 선언문에는 신기업가 정신 선언 취지와 이를 위한 5가지 실천 명제가 남겼다. 이 실천 명제가 뭔지 궁금하네요. 경제인들은 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 절벽 등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도 그 역할을 새롭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와 이윤을 창출하는 과거의 역할을 넘어서 고객은 물론 조직 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선언 실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위한 5대 실천 명제는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한 윤리적 가치 제고, 조직 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 동반 성장 등이다 라고 돼 있으면서 최태원 회장님하고 송경식 회장님, 구자열 회장님, 최진식 회장님 등이 대표로 서명을 했고요. 아울러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하나 등 70곳도 서명에 동참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 회장님 말씀대로 여기 적혀 있죠. 이윤을 창출하는 과거의 역할을 넘어서 고객은 물론 조직 구성원과 주주, 협력사와의 지역사회 등 뭐 블라블라, 예, 주주 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좀 황당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최진주 도쿄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유물된 플로피 디스크 아시죠? 486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탁 끼워서 여기 사진 올려놨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대부분 국가에서 오래전 사라진 플로피 디스크가 일본 관공서에선 아직도 드물지만 사용되고 있다. 게티 이미지 뱅크에서 따온 플로피 디스크인데 아마 지금 90년대생 이상 분들은 전혀 이런 게 있었나?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야, 이런 걸 아직 일본에서 쓰고 있다라는 게 저도 놀라워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넷 전송과 USB 메모리 등에 밀려 오래전에 사라진 플로피 디스크가 일본에서는 아직도 쓰이는 점이 최근 화제가 된 4,630만 엔 송금 실수 사건으로 확인된다. 한 4억 5천이 무슨 송금 실수가 있었네요. 일본 네티즌은 지금도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있느냐며 놀라워했지만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AERA에 따르면 관공서에서도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 실수 사건은 뭐 쭉 돼 있는데 네티즌의 관심을 모은 것은 송금 방식이었다. 직원이 관행대로 플로피 디스크에 송금 명부가 적힌 파일을 담아 은행에 갖다 줬던 것이다. 이 디스크에는 463가구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10만 엔이 적힌 명부도 있었지만 남성의 이름 하나와 총액 4630만 엔이 적힌 잘못된 명부도 들어있었다. 은행은 이 두 가지 이체를 모두 실행했다. 인터넷에서는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도 몰랐을 젊은 직원이 관행 때문에 허둥대다 실수한 거 아니냐며 동정론이 일었다라고 뭐 쭉 적혀 있고요. 도호쿠 지방의 한 은행은 플로피 디스크 계좌 이체는 주로 관공서의 의뢰가 많다고 밝혔다. 다수의 지역민에게 지원금 등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행은 반년 전부터 관내 지자체에 연락해서 올해 안에 플로피 디스크 취급을 종료할 테니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하라고 안내했다라고 뭐 쭉 돼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걸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나라라니까 일본의 그동안의 침체와 최근의 많은 우려에 대한 얘기가 그냥 우려가 아니라 큰 사실이고 큰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에서 해운국 3분의 1이 두 자릿수 물가 상승하면서 이유는 푸틴플레이션과 싸움 중이라고 네, 재미난 기사가 나왔네요. 러시아 인접 에너지 의존 높을수록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최고 상승국은 터키랍니다. 전년비 70%. 이러니까 이제 터키가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급등, 푸틴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1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3분의 1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내 최대의 물가 상승률은 터키로서 4월 물가가 리라와 같이 폭락까지 더해져서 전년 대비 70%나 뛰었다. 그러네요. 이 터키 리라화가 빠지면서 수입 물가가 또 뛰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같은 달 에스토니아의 물가 상승률도 18.8%를 기록해서 1996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리투아니아는 16.8%,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슬로바키아와 그리스도 11.7%, 10.2%를 나타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16.4%, 폴란드 12.4% 등등. 반면에 스위스의 4월 물가 상승률은 2.5%로 EU 회원국 중에 가장 낮았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속에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가치가 올랐고 결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준다. 또 화석연료나 수력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편 것도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스위스 물가는 최근에 글로벌 물가 급등 이전에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다고 이태규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또 서울경제 기사네요. 탈중국 속도내는 애플, 인도와 베트남의 생산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미국의 이제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조금씩 계속 배제시켜 나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중국에서 90% 이상 제품 생산을 했는데 도시봉쇄 등과 미중 갈등 등 영향으로 시제품 양산에 대한 거점도 중국 밖으로
대안기지로 지금 인도, 베트남이 유력하다라고 돼 있으면서 지금 표에 보시면 국가별 애플 제품 생산 비중이 중국이 95.3, 그리고 인도가 3.1, 동남아시아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쭉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일부 위탁 제조 업체에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령 등을 이유로 들면서 중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을 늘려줄 것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애플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폭스콘과 위스트론은 이미 인도 공장에서 현지 판매용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이폰 중 인도 생산이 3.1였지만 올해는 6에서 7%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기사를 써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